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부동산 컨설팅 정광영 사장 모셨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인기, 비수기 때 나타난 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피스텔의 인기 어느 정도인지 좀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장님 어때요? 이제 그 주변 일산 신도시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요. 네. 이번에 그 분당 신도시에서 그 오피스텔이 메모드급으로 두 가운데서 분양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분양 10일 만에 그 업계 측 주장으로는 90%의 청약률을 나타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하고 일반 매수검증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 오피스텔이 아주 상당한 그 투자 상품으로 네. 부각이 되고 있는 외형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예. 그런데 실제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이면은 이게 완전 비수기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 그 또 공급 물량도 엄청난 물량인데 네. 여기에 그 물론 그 광고 효과도 좋았을 거고요. 네. 또 시기적으로 그 투자 금액으로서 네. 마땅한 상품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 거에 그 부합이 돼가지고서 일거에 그 러시를 한번 잃었던 이런 상태가 어떻게 보면 좋은 면으로 보지만은 어떤 분 우려의 상태 시각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하여튼 어쨌건 상당한 부분 이런 건 분명히 현실입니다. 분명히 사실이다. 6, 7, 8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보는 전통적인 비수기 때 러시를 잃었던 건 분명히 사실이다. 네. 저희들도 그게 굉장히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스페셜도 그렇고 각종 부동산 관련 프로그램 현재 나가서도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사실대로 실제적으로 또 사람이 이렇게 몰렸단 말입니다. 네. 자, 우리 냉정하게 이렇게 몰린 이유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금방 말씀드린 그 마땅한 투자 상품이 솔직히 없었다는 거. 예. 그래서 한 1억 정도의 전후의 소액의 투자 상품이 이전에는 그 상가라든지 분양 상가 쪽이라든지 그 외 기타의 여타 부동산 쪽에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이게 솔직히 상가는 거의 지금 죽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쪽인 상태에 소액 투자하고 그동안에 또 선거라든지 앞으로 향후 이런 부동산의 그 투자성 또 이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고 이런 거에 편승해 가지고서 튀어나온 게 어떻게 보면 오피스텔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 지금 상당히 그 분양을 호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주거용 쪽으로 해갖고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대체 상품도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상당한 대규모로 해가지고서 거의 아파트 생활과 진배 없이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는 그런 그 설계를 했던 것도 주요를 했다고 좀 저는 생각하고요. 예. 또 이게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을 사더라도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업무용입니다. 그래서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투자가 들어갔다 하는 것도 여기에 상당한 그 힘을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또 아파트가 뭐 업무용이니까 뭐 청약 뭐 절차 같은 거 없고요. 돈만 있으면 바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저희들이 전문가분을 모셔놓고 오피스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표현 자체가 많은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만나서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하시는 그 표현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 자체에 러시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되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자, 먼저 이제 정확히 우리가 문제를 짚기 전에 이 공급자 입장에서 아파트와 구별되는 이런 장점 때문에 뭐 빈 땅 그리고 뭐 주상복합 짓는 거 상가 짓는 것보다는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또 계산법 때문에 오피스텔이 이렇게 많이 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지금 85년대 오피스텔이 시작을 했습니다. 85년대 오피스텔이라는 상태가 상당한 호황을 좀 잃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생기니까는 88년도에 건축 규제를 상당히 강화를 시켰고요. 업무용으로 이제 위주로 했는데 이게 95년도 7월에 들어서 주거용을 30%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힘입어 갖고서 작년에 솔직히 오피스텔 절정을 잃었거든요. 거의 뭐 100%. 그런 상태인데 이 오피스텔은 일반 아파트하고 대비를 한다는 건 솔직히 좀 무리가 많습니다. 어쨌건 오피스텔은 업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공급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0평, 200평짜리 대지도 오피스텔 질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빌딩이 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당히 질 수 있는 지역이 많거든요. 또 앞으로 상세구역이라든지 이 지하철 역세권이 뭐 3기
지하철 역세권 또 앞으로도 생길 거고요. 그래서 엄청난 양의 오피스텔은 공급 가능한 지역이 지금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이 지금 현재까지 오피스텔이 그 마포 쪽이라든지 또 강남 쪽인 상태 오피스텔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감가가 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파트는 그렇죠. 인기 있는 지역에서는 가격이 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오래되면 감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소모성 상태로 일단 볼 수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장기적인 투자성인 상태는 솔직히 큰 메리트는 없거든요, 분명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주거용하고 틀리거든요. 어쩌고 이건 업무용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런 거하고 또 짜투리 땅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상당한 그 반응을 이렇게 하고 잘 팔렸다 하면은 옆에 있는 땅 가지고 있는 소유자도 바로 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공급이 많아지만 당연히 금액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그 문제점이 좀 상당히 좀 난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 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분명히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런 오피스텔하고 아파트하고 분명한 확연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아시고서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유념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80년대 중반에 우리나라의 오피스텔 문화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말 그대로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으로 오피스텔이 만들어졌었고 그리고 95년 7월이라고 그러셨죠? 예, 95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전체 면적 중에 30%는 주거용으로 할당해도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온도를 깔아도 좋고 뭐 생활하기 필요한 뭐 설치품은 30%는 이제 구비해도 된다 이거죠. 나머지 그전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했었는데. 그렇죠. 자, 많은 분들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번 95년 7월 이후에 등장한 게 처음이죠. 그렇죠. 처음에 뭐 원래는 가스도 안 됐었고 온돌도 안 됐었고 화장실도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주거용이 확산되다 보니까는 오피스텔이 70평형, 80평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화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지금 아파트 금액이 많이 비싸다 그러니까 뭐 작년 10월, 11월 달에 특히 서교동 쪽에 그 LG에서 그 분양했던 7, 80평짜리가 순간에 분양이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이 아파트로 어떻게 보면 5인도 할 수 있는 상황 아파트가 똑같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30%분이 안 된다는 거 전체가 주거는 아니다는 거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그 95년도 7월 이후에 분양했던 이런 오피스텔들이 완성된 후에 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집중적으로 추적하기로 하고요. 자, 먼저 그렇다면 주거용 오피스텔 과 아파트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분양가, 전용 면적, 관리비 이런 걸 놓고 서로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 자, 현명한 사람들은 물론 전용 면적이나 분양가나 관리비 충분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비교 분석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비교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전용률입니다. 전용 면적이요. 아파트 그러면 최하 70% 이상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평형 아파트라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14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오피스텔은 평균적으로 보면 50% 전월보험 맞습니다. 20평이다 그러면 10평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떨어지죠. 전용률이 한 20%대가 떨어지고요. 또 이 관리비 형태 이건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될 그 비용 아닙니까? 이 관리비 비용도 아파트는 한 5천 원, 평당 한 5천 원 정도가 평균 기준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은 기본이 10,000원이 넘어갑니다. 10,000원이 거의 배가 되죠. 근데 대신 전용 면적 비율로 따지는 게 아니고 공급 면적, 분양 면적 비율의 이 금액이기 때문에 20, 30% 싼 게 아니고 상당한 상태에 한 50% 정도 비싸지 않은가. 그렇죠? 50%가 넘죠.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아파트라 그러면은 관리비가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5천 원 따지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오피스텔은 20만 원이 나오는데 전용 면적이 적으니까 더 나온 이 2배가 더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거. 또 이걸로 해서 분양가로 지금 20평 평형으로 따지면은 분양가 대비해서
아파트보다 싸다 그러는데요. 실제 전용면적 대비하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홍보를 할 때 자꾸 주변에 인근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인근에 아파트하고 비교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평수보다 또 지금 현재 시세보다 싸다, 투자 가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거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파헤쳐 보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 그거는 소비자가 직접 이런 상태의 율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정확히 판단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자, 분명히 저희들이 단점을 지적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오피스텔 상품도 여러 가지가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네. 또 일부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한 상품도 있고 네. 또 조그만 짜투리 땅에 지어지는 그런 건물도 네. 있고 많은 그 실을 갖춘 그런 오피스텔들은 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에 관리비도 다운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건 저희들이 좀 일률적으로 인정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전용 면적이 낮고 또 그것 때문에 분양가를 계산해 보면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관리비 문제나 뭐 냉난방비나 뭐 이런 것은 규모의 문제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이 자칫 일률적으로 오피스텔 자체를 욕하는 꼴이 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좀 걱정을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단점에도 분명히 불구하고 오피스텔의 인기 그리고 순간적인 러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냉정한 이 시점에서 과연 오피스텔 자체는 지속적인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인지를 한 번 더 되짚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보는 상태에서는 이 투자 가치성을 보다도요 활용이라든지 이용 가치성을 저희는 전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피스텔은 분명히 다양한 그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주거도 되고 그다음에 업무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변형을 신다면 다양한 상태의 용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그 예를 들어서 그 활용성을 인정을 하지만은요. 금방 말씀드린 그 향후 그 오피스텔의 공급 물량이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지금 이번까지 공급된 물량을 빼도 적어도 한 수도권만 해도 한 16,000 실은 더 공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요. 근데 그리고 이 서울만 하더라도 적어도 한 4,000, 3,000 실 이상이 앞으로도 공급된다는 거.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 부동산이라는 상태에서 투자 가치성에서는 분명히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뿐이 없고요. 대신 그 활용하는 독신자라든지 뭐 신혼부부, 임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또 쉽게 거기서 임대료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여기다 덧붙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이거를 홍보를 하시면서 아마 일부 매스컴 언론 쪽에서 나간 게 좀 잘못된 게 몇몇 개 있으면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하는 얘기를 이게 잘못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오피스텔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이 오피스텔을 사면은 그 아파트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적용이 되는 거지.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는 오르든 내리든 올라갔다 그러면은 양도세는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이건 업무용이거든요. 근데 몇몇 혹시 잘못돼가지고서 오피스텔도 양도세 비과세 된다 이런 얘기를 1가구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면제된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투자 가치는 우리 부동산 입장에 이거는 이제 그 가공 부동산이라고 저희가 봅니다. 오피스텔을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이 토지라는 상태에다가 예를 들어서 상업적이라면 1000%. 그러니까 1000평짜리 땅이면 우유리 1000, 밑으로 1000% 그러면 2000%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2만 평을 칠 수가 있어요. 상업적이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약 20배로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원칙은 늘릴 수 없는 건데 이 오피스텔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가공 부동산 마음대로 지었다 부셨다 할 수 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진폭이 엄청나게 크다 해서 투자 가치성은 크게 보시는 것보다도 활용성인 측면에서의 그 투자성을 직접 내가 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셔야지 장기적인 가만히 놔둬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거기에 대한 그 반대급부가 있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인 투자 가치라기보다는 이용에서 어떤 편의를 찾아내는 게 오피스텔은 좋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앞으로 오피스텔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시대 추세 역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서도 뭐 스튜디오나 원룸 같은 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게 결국 시대 추세가 오피스텔 같은 상품을 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요즘 사회적 경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지금 이제 독자적인 개성이 상당히 강한 시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자영업자라든지 전문 직업인 또 요새는 또 신혼 부부까지 뭐 재택근무자 다양한 상태의 부류가 많은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그 원룸이라는 원룸 주택 다가구가 붐이 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이제 오피스텔로 일부 대거 지금 넘어온 상태라고 보는데요. 이런 상태로 본다 그러면은 사회적 경향으로 분명히 수요는 상당히 많아질 거다는 겁니다. 대신 그 수요가 이 오피스텔을 고를 수 있는 수요지 오피스텔이 있다가 무조건 들어가는 수요는 아닙니다. 새로 지면 새로 진 대로 가고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여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금방 진 시설이 좋은 쪽으로 이게 갔을 뿐이 없다는 거. 금년엔 여기 살았지만은 내년에 이사 갈 때 옆집이 좋다, 옆에 있는 오피스텔이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똑같은 돈이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시설 싸움이라든지 그런 또 아니면 요새 인텔리전트 빌딩식으로 그런 상황 쪽으로 조금 더 주더라도 갈 수 있을 뿐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공실률도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인 상태의 장기 투자성을 보시고 결국은 그만 지적한 대로 이거는 활용성, 그럼 결국은 유행에 따라도 오피스텔은 같은 위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시대 상황은 분명히 맞아간다. 하지만 짓기만 하면 팔리고 짓기만 하면 뭐 임대가 매진이 되는 이런 그 공급자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수요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수요자들 마음에 따라서 좋은 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것을 고를 수 있는 수요자 시장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그렇다면 수요자들 나름대로 현명한 어떤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새롭게 생긴 오피스텔을 골라야 된다. 혹시 또 하나 사두고 싶다. 또 내 아들, 딸들이 자라는 신세대니까 애들을 위한 공간도 좀 줘야 되겠다.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내 공간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용보다는 소유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또 오피스텔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이제 저희들이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오피스텔을 골라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전용 면적이 많은 오피스텔을 구하는 게 제일 우선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셨을 때 50% 전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 요새 나오는 게 한 60%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아, 60% 나오는 것도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계산을 그 상태에 나옵니다. 계산을 해갖고서 계산이 갖고 다니면서 프로테지를 따지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저도 한 60% 정도 이상 되는 것도 지금 주거형 큰 데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인 상태, 금액은 똑같으니까요. 그런 쪽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시공사입니다. 요새 그 대기업들 부도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어쨌건 오피스텔 건물을 졌다 그러면 그 회사가 존속하는 게 제일 가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AS도 좋아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공사 선정도 좋아지고요. 또 임대 수요자가 많은 지역, 어쨌건 내가 직접 활용하지 않더라도 하다 안 되면 임대를 줘야 되니까는 임대 수요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지역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뭐 쉽게 따지면 역세권이라든지 신흥 개발 지역 아니면 기존에 오피스 빌딩들이 많은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는 오피스텔 수요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하고요. 또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이 주변에 기존에 많이 돼 있는 지역 이런 쪽을 기본적으로 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도 됩니다. 한 대여섯 가지의 종류를 써가지고서 뭐 최고 점수 5점을 주든 10점을 주든 그 점수를 매겨서 그 위치 선정하시면은 투자할 때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자, 긴 시간 또 우리 오피스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교통 문제 같은 것도 좀 오피스텔 고를 때는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차장은 필히 확보가 돼야 되니까요. 주차 공간이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는가. 충분히 오피스텔을 하나의 한 대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거 주차 공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보시고 보실 건 많지만 어쨌건 오피스텔 업무 공간에 편하게 할 수 있는 또 전용 면적 많고 주변 임대수가 많은 이런 다양한 상태를 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투자성도 큰 손해 없이 할 수 있는 딴 데보다 차별화될 수 있는 쪽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95년 7월 이후로 새롭게 이제 주택 상품 대안으로 등장한 오피스텔 저희들이 또 관심을 갖고 쭉 지켜보면서 혹시 잘못된 길로 또 들어갈 때는 우리 정 사장님 또 우리 부동산 스페셜 인도해 주기로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피스텔 시장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기 절정에 오른 오피스텔 시장. 그러나 단지 최근 인기 추세나 공급업체 홍보 전략만을 믿고 무조건 투자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오피스텔 투자가 손해고 나쁘다 이런 점을 또 알려드리기 위한 프로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까도 저희들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과 같은 까다로운 청약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그리고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 대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수요 측면에서 젊은 세대들의 이용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오피스텔은 전문 직업인이나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사회생활 전반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그 수요자는 분명히 늘어난 유망한 도심 부동산 상품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와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피스텔의 공급이 무진장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이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공급 과잉은 뭣도 모르고 성급한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을 사들이는데 큰 변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크게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수요자들은 이제 오피스텔 투자 열기 속에서 숨어진 함정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찾아내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서 내려다본 우리의 산하, 깎아지는 산 위에 불쑥불쑥 솟아있는 여러 개의 작은 봉우리들. 이것은 다름 아닌 죽은 자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공간 무덤입니다. 이들 묘지 한 기당 차지하는 평균 면적은 13평. 국민 1인당 주택 면적이 4평 정도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현재 전국의 묘지 면적은 약 30만 평으로서 분묘수로 따지면 2천만 기로 추정되고 이는 현재 우리 인구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매년 약 20여만 개씩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2,300평씩 죽은 자의 공간이 산자의 공간을 잠식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묘지를 한 곳으로 모은다면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 면적의 약 1배 반에 달하는 규모가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 활동을 위해 쓰고 있는 공장 부지 면적과 비교를 해보면 묘지는 우리나라의 공장 부지 면적의 3배 규모나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렇게 묘지 면적이 넓다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빠른 속도로 묘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묘지 문제 전문가들은 매년 서울의 여의도 크기만한 묘지 면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해줍니다. 안 그래도 좁은 땅덩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오늘날의 묘지 문제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또 묘지 문제 전문가들은 현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전국에 있는 시립묘지나 사설공원 묘지의 빈자리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묘지 문제. 부동산 스페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다루기 좀 껄끄러운 문제입니다. 묘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묘지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묘지터를 만들면 될 게 아니냐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죽은 자를 위한 공간 자체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보면 산 사람을 위해 필요한 공간보다 더 넓어질 거라는 그런 위협적인 말도 가능해집니다. 자, 오늘의 이런 묘지난, 왜 이렇게 묘지난이 심각해졌을까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심각해진 묘지난을 심화시킨 주범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떠나시는 그 길만은 편안히 가시옵소서. 남아있는 자들의 간곡한 기원에 힘입어
떠나가는 고인의 마음은 그래도 어쩌면 편안할런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과 친지를 갑자기 먼 곳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유족들에 비하면 말입니다. 그러나 유족들의 눈물과 환숨 뒤엔 이별의 슬픔과는 또 다른 고통이 함께 얽혀 있습니다. 맘먹은 만큼이나 정말 고인을 편하게 안치시키지 못한 데 대한 안타까움, 묘지 문제가 그것입니다. 특히나 예고 없이 돌아가셨을 경우엔 반반한 묘자리 하나 미리 마련하지 못해서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장지를 알아보러 다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묘자리를 구하고 싶고 가능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싶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상을 당했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묘지와 연관된 부분입니다. 재작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2,97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묘지 제도에 관한 국민의식 형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상을 당해 겪은 문제로 가장 부담이 간 것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서 묘지 구입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고 대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48.2%가 묘지 구입이 어려웠다고 호소했고 35.2%는 묘지 가격이 너무 비쌌다고 대답해 그 사실을 바로 증명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있는 시립 묘지만 봐도 묘지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 인근엔 중랑구 망우동, 고양시 백제, 남양주 내곡리, 파주 용미리의 시립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용미리의 제1, 제2 시립묘지를 제외하고는 묘지가 꽉 찬 상태입니다. 이나마 3년 뒤엔 더 이상 들어갈 자리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도 6, 70년대에 조성된 묘지는 이미 만장됐거나 95% 이상 들어차서 10년 이내면 현존하는 집단 묘지의 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묘지난의 심각성은 묘지를 구입해야 하는 수요자들 뿐만 아니라 직접 관리와 경영을 맡고 있는 공급자들의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저희 서울공원묘원 같은 경우에는 78년도 허가를 받아서 20년째 되는 부분인데 한 4만 평 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4만 평 정도 허가를 받아 운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수는 한 4,000기 정도 되는데 나머지 앞으로 쓸 수 있는 평수는 불과 한 300평 정도. 그럼 하루에 문의 건수로 봤을 때 15건 내지 20건 정도 온다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 평균 뭐 한 달에 5, 6건으로 봤을 때는 뭐 몇 달, 두서너 달 쓸 수도 있겠지만은 뭐 매장이 많다고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며칠 안에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도 어느 상갓집에서 또 하나의 관이 나가고 잠시 후면 땅속으로 모셔집니다.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또 묘지 한기가 늘어났음을 의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망자 가운데 80%가 땅속에 관에 묻는 매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가족과 친지를 땅속에 묻으면서도 묘지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지만 그래도 매장 외엔 다른 방법은 탐탁해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들은 비록 화장을 시도하더라도 우리 가족, 우리 자신만큼은 매장을 해야겠다는 식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나 시민단체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국민들의 매장 선호 풍습을 고쳐보려고 애쓰곤 있지만 국민들에겐 그저 지나가는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화장보다 매장을 더 좋아하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봤습니다. 묘 써야죠. 왜냐면 그 선산이 있으니까. 지금 내력에 다 선산이 있어가지고요. 다 지금 묘를 다 막 차차차차 막 내력에 다 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나는 그 묘를 선택을 하고 있걸랑요. 뭐 종교는 없어도 그 부모님에 대해서 앞으로 자손들에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게 원하고 있어요. 묘를 해야죠. 저는 화장을 했습니다. 묘가 좋아요. 아무래도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님인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화장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별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매장을 많이 하는데 다른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화장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막상 제가 당한 거면은 매장 쪽을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뭐 어렸을 때부터 봐온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일단 화장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에 대한 그런 거에 좀 약간 어색하죠. 묘 쓰는 게 좀 괜찮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화장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상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겨온 우리나라 사람들. 돌아가신 어른을 위해서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반드시 매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자식된 도리로서 자기 조상을 한 줌의 재로 만들어 강으로 뿌리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화장률이 지난 20년간 꾸준히 증가하기는 했습니다. 70년대 초 7%에 불과하던 화장률이 80년도엔 14%, 그리고 90년대엔 17.5% 선까지 올라가더니 94년에 20.5%, 그리고 작년에 22%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들어 매년 0.5%에서 1%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시대부터 본격화된 매장 선호 풍습은 도교에서 비롯된 풍수 사상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상을 명당에 묻으면 남아있는 후손들이 복을 얻는다는 명당 발복 사상에 따라서 길지를 찾아 가족들의 삶터와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과 지방으로 묘터를 잡기 이릅니다. 울창한 산과 들판이 도로와 집터로 변해 지형이 변해버린 지리적 상황에서도 풍수사상의 신봉에 따른 매장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토지행정학회가 조사한 내용은 풍수사상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응답자 중 66.7%가 조상의 묘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는 풍수지리서를 신봉했고 그중 10%는 맹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장 선호에 따른 오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내려온 그 국민의식이 그 매장을 위주로 하고 있다는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수도권 주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묘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묘지의 그 폐해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약 77%의 국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혹은 자기 부모 같은 이런 자기 가족 중에서 누가 그 유고를 당했을 적에 화장을 하겠다는 그런 국민들은 12%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국민의식의 괴리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상을 섬기는 마음에 길을 쓰고 무덤을 만들어 매장을 했다가도 후손들이 돌보지 않아 버려진 묘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무덤 주위엔 몇 년 동안 전혀 벌초를 하지 않은 것 같이 길다란 잡채들로 덮여 있습니다. 이런 주인 없는 묘는 전체 분묘의 40%에 달하는 700~800만 기가량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20~30년은 넘게 주인 없는 묘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주인 없는 묘와 함께 묘진안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호화분묘입니다. 수십 평에서 수백 평에 이르는 대형 호화분묘는 묘지가 많은 수도권 지역이나 강원도 쪽에 나가면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호화분묘는 전체 분묘에 비하면 5%에도 못 미치는 적은 비율이지만 값비싼 성물들로 장식돼 있어 인근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위화감을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매장 관행을 깨기 위해 국민의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들이 각계각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층에서도
의외로 묘지개혁운동에 적극적입니다. 올해 75살인 박세영호. 다른 노인들 같으면 인생을 마감하며 편안히 쉴 자리를 알아보러 다닐 나이지만 그는 작년부터 개인 묘지 철폐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흔히 선산에 쓰는 개인 묘지가 묘지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굳이 매장을 하려면 집단 묘지를 이용하거나 화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100년이나 200년 후에는 묘지 투성이가 될 거 아니야. 그걸 막으려면 지금 이 정도일 때 막아야 한다 싶어서 시작했던 거죠. 지금 한 10만 명에 육박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걸 100만 명 하려고 하면 아주 뭐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서명이 되면 국회에 입법 청원할 작정입니다. 장례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종교가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종교계에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묘지개혁에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선 화장 문화가 익숙한 불교계, 종교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조계종에서 보급하고 있는 한마음 선원 탑공원입니다.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법인 부도탑을 현대화해서 각각의 탑에 화장재를 봉안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영탑은 사찰 내 공원식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이용자나 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유족들이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또 한 기당 차지하는 면적이 6평에 불과합니다. 인식부터 이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땅속에서 몇십 년이고 썩어가는 육신을 생각해 본다면은 화장이 좀 거부감이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마음은 운전수고 몸이 차라고 본다면 차가 수명이 다 못 쓰게 될 때 운전수는 그대로면서도 그 차를 바꾸게 됩니다. 헌차는 녹여서 또 다른 차를 만들겠죠. 그 육신은 마치 차와 같아서 크게 망가지거나 수명이 다하면 그 지수화풍으로 돌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육신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아마 잘 될 겁니다. 더욱이 죽은 육신을 집착한 데서야 되겠습니까? 종교 관행상 전통적으로 매장을 선호해온 가톨릭에서도 이제는 매장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을 위한 용인과 수원 등지에 공원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공원묘지를 중심으로 묘지 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천주교 공원묘지에서는 아직 시행 단계에 다다르지는 못했지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한부 매장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즉 매장일로부터 20년이 되면 유족에 통보하지 않고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그 땅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가톨릭에서도 공식적으로 다 화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정서적으로 화장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이 거의 화장을 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물론 불교 신자들은 지금도 화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던 참에 이제 묘지난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회 지도급에 있는 주교님이라든가 또 몇몇 신부님들이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화장에 대해서 망설여지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으로서 우리가 화장을 하자, 이렇게 주교님과 몇몇 신부님들이 의사를 결정을 해가지고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묘지개혁에 있어서는 가장 후진에 머물러 있는 기독교. 그러나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나 천주교처럼 대대적인 움직임은 아니지만 일부 뜻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묘지개혁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곤지암에 위치한 소망교회 수양관에는 공동 신도묘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약 2평짜리의 이 좁은 공간엔 신도들의 화장재를 뿌리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 모양을 빚었듯이 죽어서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렇게 묘진안을 심화시킨 주범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매장 선호 사상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쉽사리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묘지 문제가 심각하니 이제 주로 화장을 합시다, 이렇게 국민 정서에 호소하는 것, 아직까지는 우리 정서에 맞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조를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묘지 제도를 찾아내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과연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 당국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묘지법은 어떤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묘지 행정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진안 해결을 위해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을까? 현행법상 묘지 면적은 개인 묘지일 경우 한 기당 24평, 공동 묘지일 경우에는 9평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제력이 없는 복지부 훈령은 개인 묘지일 경우 9평, 공동 묘지는 6평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정 시안에는 한 기당 묘지 면적을 집단 묘지는 3평 이내로, 그리고 개인 묘지는 6평 이내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초의 우리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의 경우에는 주로 규정한 것이 위생적인 문제, 보건적인 문제, 이 문제를 주축으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81년도에 들어와서 개정할 때 묘지 면적의 축소 같은 것이 그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묘지가 자꾸 넓어지는구나, 그래서 묘지 면적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그때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개인 묘지의 경우에 기준 면적이 법에 24평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한 6평 이내로 줄여보려고 하고, 묘지 사용기간도 없었는데 사용기간을 둬가지고 일정한 사용기간만 이용을 하자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화장납골제를 갖다가 좀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확충하자. 그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시장 군수가 화장장 또 납골당을 갖다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일정한 예산을 뒷받침해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얘기죠. 그러나 무조건 묘지의 면적만 줄인다거나 무턱대고 화장을 권장한다고 해서 묘진안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긴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온 장래 관습과 풍속이 법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간단히 고쳐지느냐는 것입니다.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 온 매장 문화의 전통과 풍습이 법 개정으로 한순간에 고쳐지기는 무리가 분명 따릅니다. 우리는 유사일에 계속해서 죽은 사람을 매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죽은 이에 대한 정서는 매장으로 아주 고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으로 나간 독립지사들도 조국이 광복되면 내 조국 강산에 묻히고 싶다고 했고, 자기 고향을 떠나는 사람도 내 시체만은 고향 산천에 묻히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매장을 한다고 보면은 애국심도 약해질 것이고 애양심도 박약해지는 거예요. 이거의 확실한 근거는 우리가 조총련을 끌어안을 때 성묘란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매장과 애국심, 애양심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장 문화를 지켜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정서가 매장 문화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서 묘지 면적을 더 축소하면 국민들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정부가 1961년에 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묘지의 면적과 설치 허가에 관한 기준이 일일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묘지 면적을 여기서 더 축소하기보다는 현행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잘 정리하고 단속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우선 전체 묘지의 40%를 점하고 있는 주인 없는 묘, 말이 40%치 거의 불법으로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조차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웬만한 시간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선 조사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호화분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호화묘 단속은 지난 93년에 한 차례 단속을 벌이긴 했지만 고위층 인사가 개입된 경우가 많아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묘에 대한 처벌 기준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그치고 있어 매우 가벼운 편입니다. 여기서 정부 당국의 행정 능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을 하죠. 제도 보건복지부도 지도 감독의 권한이 있고 또 의무가 있고 또 시도지사도 있고 또 시장군수구청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와 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문제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나 의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공무원 나서가지고 또 이렇게 하라 하게 되면은 우리의 풍습상 예를 들어서 이 흉사의 경우에 또 우리 조사의 경우에는 남의 집에 가서 뭘 참견하고 뭐 하고 하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워하고 행정의 손이 미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 경사랑은 관계없는데 조사에 가서 묘지 어떻게 쓰십시오. 또 이거 잘못했으니까 다시 정리하십시오 하는 것이 사실상 이제까지 관례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오늘날 불법 묘가 확산된 것은 정부 당국의 책임도 있습니다. 91년 초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의 시립묘지와 공원묘지 사용기간을 15년에서 20년 단위로 제한하겠다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아직 채 결정되지 않은 시안이 언론상에 잘못 보도되면서 영구 매장을 선호해온 일반인들은 집단묘지보다는 선산에 세우는 불법 개인묘지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선례를 거울 삼아 앞으로는 불법 분묘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부터 매장이나 화장이 되는 순간까지를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또 추적을 해서 실제로 불법 묘지가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국민 여론에 따라서 정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지향적으로 정부 정책을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장시설은 과연 몇 점 정도로 매길 수 있을 것인지 정부에서는 매장을 선호하는 국민의식을 바꾸기 위해 꾸준히 화장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행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화장과 납골시설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는 서울특별시, 부산시 또는 시군의 시체의 처리를 위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어 화장장을 시군마다 설치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현재 전국의 공설묘지는 240군데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화장장은 56개소에 불과해 화장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있는 화장장마저도 몇 군데를 제외하면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악취와 지저분함 때문에 이미 한 번 화장장을 이용했던 사람들은 2번 다시 들르고 싶지 않은 혐오시설로 낙인이 찍힙니다. 또 정부에서는 묘진안의 대안으로서 납골묘와 납골당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선호의 대상이 될 만큼 깔끔한 시설과 조경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장과 납골시설, 이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인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전국에서 몇몇 화장장을 빼놓고 시설이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국의 화장장을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적어도 몇 개년 내에는 현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부가 화장나 보수도 아니면 화장장 개보수도 아니면 사업을 해왔지만은 그렇게 소규모의 사업보다도 전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해서 화장장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놓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화장장이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또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은 우리가 화장장의 이 능력에 비해서 한 40%도 활용을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화장을 회피한다는 얘기거든요, 국민들이. 그런 의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화장장을 많이 설치하는 것도 어떻게 되면 비경제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죠. 현충일을 즈음해서 시선이 집중되는 국립묘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선열을 위해 조성된 이 국립묘지도 잘 살펴보면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어서도 차별을 받는다는 얘기가 바로 이곳에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병과 장교, 그리고 장관과 대통령에 대한 묘지 조성 면적이 차별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신분제도가 철폐됐죠. 산 사람은 신분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요, 죽은 사람만 신분제도가 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국립묘지를 가봐요. 대령까지, 사병서 대령까지는 죽으면 국립묘지에 묻힐 때 화장을 해서 유골을 한 평에 묻게 돼 있어요. 장군이나 장관이 거기 묻힐 때는 화장을 않고 시체를 8평에 묻게 돼 있어요. 대통령은 시체를 80평에 묻게 돼 있어요. 이게 죽은 자의 신분제도예요. 이걸 그냥 놔두고 국민들 보고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합법적으로 시행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외국에서는 묘지난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묘지 정책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와 같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 호화스러운 장례와 호화 분묘에 집착이 강한 대만. 높은 인구 밀도로 만성적인 묘지난에 시달려온 대만 정부는 93년부터 타이베이시의 7년 시한부 묘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화장률 제고 노력으로 88년에 26% 수준이던 화장률을 94년에는 47%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화장을 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화장비를 비롯해서 장례식장 대여료와 납골당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영국 국민들에겐 상을 당하고 나서 허겁지겁 묘지를 구하러 다니는 일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인들에게 묘지를 분양하고 시신을 처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무 곳에나 묘지를 조성하지 않고 생전에 추억이 깃든 주거지에 가까운 곳에 묘지를 만들어 산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영향권에 있는 프랑스는 유럽에서 매장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화장률이 불과 10%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그다지 묘지난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모든 분묘가 일정하게 가로 2m, 세로 80cm의 작은 규모로 조성되어 있어서 묘지 면적은 전국토의 0.1%에도 못 미칩니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있는 한 묘지는 2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으로 아파트식 납골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데이트, 관광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자, 이쯤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묘지난은 비효율적인 묘지 문화를 그대로 이끌고 오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자신의 책임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저희들은 매장을 선호하고 있는 국민의식을 무조건 두둔하려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묘지 관리와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개인 묘지일 경우에는 24평, 그리고 공동묘지일 경우에는 9평으로 제한하고 있는 묘지 면적을 좀 더 줄여서 개인 묘지는 6평, 공동묘지는 3평으로 규제하자는 개정시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현행법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개정 법률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도처에 깔려있는 주인 없는 묘, 그리고 선산에 아무렇게나 세운 개인 묘지, 그리고 호화 분묘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개인일 경우에는 6평, 공동묘지일 경우에는 3평으로 하자는 개정시안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갈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또 현행법은 시군마다 화장장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쉬운 6곳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화장장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매장을 선호하는 뿌리 깊은 매장 관행뿐만이 아니고 정부의 행정 능력 자체, 의지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의 묘진화는 우리 국민과 정부 당국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하지만 비관만은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여러 민간단체에서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나 개인 차원이 아니라 민간 연구단체들도 장묘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한국장묘연구회와 토지행정학회, 그리고 한국묘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 무슨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어려움에 부딪혀 있을까요? 먼저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자리 잡은 한국장묘연구회는 국내 유일한 장묘 관련 연구기관입니다. 1983년에 설립된 한국장묘연구회는 바람직한 장묘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외국의 선진 문화를 시찰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90년대에 들어서 묘진환이 가속화되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납골당과 납골묘 문제를 연구해서 납골시설의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묘진환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지금 근본이 되는 것이 화장률을 제고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묘지 면적의 축소,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 공원 묘지화를 해서 묘지 면적의 축소를 같이 병행을 해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입법을 한 그 평장을 거기다가 이제 합쳐진다 한다면은 상당히 그 묘지단의 문제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된 한국토지행정학회는 대전에 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토지행정학회는 중부대학교 김태복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묘지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묘지제도 개선을 위해선 현재의 묘지 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하되 우선 시행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묘지 문제 중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인 불법묘를 없애기 위해 불법, 호화, 무연고, 분묘 방지 범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느끼고 활동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 15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 관습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획기적인 성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그동안의 캠페인 활동, 또 자료 발간, 각종 세미나 공청회, 해외 연수 계획 확보,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 교육 등등을 통해서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특별히 95년도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 호화 무연 분묘 방지 범시민운동 본부는 매해 한 번씩 계몽 활동을 벌이고 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발행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납골시설을 직접 개발해 일반인들에게 보급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묘원연구소가 그것입니다. 한국묘원연구소가 개발한 납골묘는 매장과 화장의 장점을 절충한 납골묘 형태로서 특허청에서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이 납골묘의 가장 큰 특징은 굳이 화장을 하지 않고도 작은 공간에 여러 기를 안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충청남도 보령시에 견본이 마련되어 있는데 공동묘지가 주는 음산한 모습을 없애기 위해서 갖가지 예술적인 모형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획기적인 납골묘를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도 곳곳에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이나 도시계획법 등의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묘지를 설치하기엔 너무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일선 읍면에 이르기까지 묘지 전담부서가 없을 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도 수시로 자리를 옮겨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산림훼손 허가 등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일반 국민 대다수가 법대로 허가받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법인 줄 알면서 아무데나 임의로 묘지를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낙골제도 정착을 위하여는 국민의식 변화에 앞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우리나라 묘지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묘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몇몇 민간단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셨습니다. 획기적으로 장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민간단체들의 다양한 시도에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의 전개가 시급하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운동의 전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도 좀 수수방관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떠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체제를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말뿐인 묘지개혁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묘지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우리의 묘지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묘지난의 현황 그리고 그 묘지난을 조장하는 원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부동산 스페셜 다음 시간에도 묘지 문제는 계속됩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상을 당한 사람들을 추적하면서 묘지를 쓸 때 부딪히는 문제 그리고 저희들이 제기했던 오늘의 문제들을 해결해 보는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